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났고 아내는 내연녀가 부은 끓는 물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몇 개월 된 아기는 단지 명분을 위해 그녀가 기차에서 버렸고 20년 후 불륜남은 그녀가 전기밥솥으로 때려서 사망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원수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게 된 아이들이 어떻게 자립하여 고통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라마조차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임달생과 곽봉미 두 사람은 모두 대만 타이동 출신입니다. 당시 타이동의 유명한 가문 출신이었던 곽봉미는 화롄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후 타이동의 국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대체교사로 있던 임달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마음이 통했고 곧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타이동의 부유한 가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임달생은 결혼 전 아내가 집안일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장인과 장모가 딸을 자신에게 맡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를 아끼고 6명의 자녀가 태어난 후에는 교직을 떠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타이동을 떠난 후 임달생은 고속도로와 화물 운송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타이난 타이중을 거쳐 사업을 계속하며 결국 가족들을 데리고 타이베이시 난강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의 경제 성장기에 관광업 기회를 잘 활용해 여러 관광버스 회사를 창립하고 친구와 함께 이사 및 물류 회사를 개설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으로 그의 수입은 크게 증가했으며 8명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립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곽봉미는 어린 시절 근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후 뇌에 혈전이 생기고 점차 시신경을 압박하면서 결국 시력을 잃고 10년 만에 교직을 떠났습니다. 이후 곽봉미는 가정에서 엄격한 어머니의 역할을 맡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곽봉미가 엄격한 어머니라면 임달생은 분명히 친절한 아버지이며 자녀들의 마음속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한밤중에 사교 모임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발코니에서 옷을 빨고 걸어두곤 했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할 뿐만 아니라 연락처록에 서명하고 용돈을 주는 등 사소한 일도 처리했습니다. 아빠의 근면한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목하고 부유한 가정은 한 여자의 등장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84년 초 그해 중학교에 다니던 큰아들 임작현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집에 가득 차려진 가정식 저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시각장애로 요리를 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바빠서 항상 외부에서 음식을 사와 급하게 식사를 해결하던 터라 이렇게 풍성한 저녁상을 본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임작현은 집에 가사도우미가 왔다고 생각하고 자리에 앉아 열심히 먹었지만 두어이 먹다 보니 누나와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부엌에서 나온 낯선 젊은 여자가 곽봉미 언니라고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침착하게 식사하자고 했지만 식사 후 반쯤 열린 방문에서 고개 숙여 눈물을 닦고 있는 어머니를 본 임작현은 어린 나이에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임달생보다 18살 어린 이월계라는 여자였고 임달생이 합작하는 회사에서 고용한 회계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정이 쌓였는지 아니면 원래 아내의 결정을 노려서 기회를 잡았는지 어쨌든 임달생은 곽봉미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월계를 대담하게 집에 들여왔습니다. 이월계는 곽봉미가 자신에게 보이는 너그러운 태도를 보고 임달생과 함께 점점 더 대담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곽봉미가 양보하더라도 임달생은 처음에는 이월계를 자주 집에 데려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월계에게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빌려주었습니다. 임달생은 처음에는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몇 주 동안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곽봉미는 남편이 집에 있을 수 있게 하려고 자신의 침실을 이월계에게 양보했고 그저 임달생이 집에 좀 더 있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월계는 주인처럼 집안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어머니가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던 임작현은 결국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와 대면했습니다. 하지만 임달생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네가 할 수 있으면 내 돈을 안 쓰면 되잖아 라는 말에 당시 겨우 15살이었던 임작현은 신분증과 용돈을 챙겨 학교도 그만둔 채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송산구에서 몇 주 동안 노숙을 하다가 결국 배가 고파져서 신문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공장을 전전하다 결국 디화거리에서 자파를 팔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일찍 중단한 그는 갱단의 작은 일원들과 어울리며 일이 없는 날엔 그들과 싸움을 하러 다녔습니다. 한 번 싸움 끝에 일행이 경찰서에 잡혀갔고 경찰이 그가 학교를 중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학교의 교무실에 연락을 했고 선생님들의 인내심 있는 위로와 설득 덕분에 그는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기로 동의했습니다. 몇 달간의 사회 경험을 끝내고 돌아갔지만 임작현이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한참 찾아본 끝에 가족들의 새로운 거처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소고기 국수 가게 옆에 있는 나무로 지어진 불법 건물이었고 벽은 얇고 방은 작았으며 샤워실이나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곽봉미가 문을 열고 아들을 맞이했을 때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작현은 그 자리에 무너져 울며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사죄했지만 집이 이렇게 가난해지고 아버지와 2명의 여동생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물어서 알게 된 사실은 그가 집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회사에 재정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합작 파트너가 돈을 들고 도망가면서 아버지 이름의 여러 회사들이 도미노처럼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막대한 빚을 지게 된 임달생은 도망치기로 결심했고 2월계와 2 딸을 데리고 가오슝으로 도망갔습니다. 그와 함께 남겨진 아내 곽봉미와 3명의 아이들은 비도촉자들을 맞이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곽봉미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으며 결혼 초기 몇 년 안에 곽봉미의 친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설령 채권자들이 그들을 용서해준다 하더라도 내지 못하는 집세와 생활비는 결국 그들을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이웃과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큰딸과 둘째 아들이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가족들은 그 낡은 집에서 겨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작현은 집으로 돌아온 뒤 학교를 마치고 학업을 완료한 것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가족의 경제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부에 신청을 해 결국 가족들은 우차우 지역의 안강 커뮤니티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고 82.6제곱미터의 집에서 월 245 대만 달러를 집세를 내고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적어도 샤워를 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고 비록 아버지와 2 여동생이 없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그해 1984년 12월 10일 사라졌던 임달생이 갑자기 타이베이에 돌아와 곽봉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곽봉미에게 2 사람이 함께 타이동 고향에 가서 양가 부모님을 만나보고 곽봉미의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곽봉미는 기뻐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짐을 싸서 남편과 함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마음을 돌려 돌아온 것을 보며 12월 말에 생일을 맞는 곽봉미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곧 졸업여행을 떠날 둘째 아들 임작일만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는 동안 어머니의 생일 파티를 준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아이들이 다시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받았을 땐 그것은 곽봉미의 비보였습니다. 원래 졸업여행을 떠났던 임작일은 여행이 타이동에 도착하면 부모님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롄에서 타이동으로 가던 도중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저 동기들과 함께 여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12월 21일 오후 고흥에 도착한 그들은 호텔에서 프론트에이에 막혔고 그곳에서 그는 한 장의 종이를 받았습니다. 종이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고흥 좌영 해운병원에 안치실로 오세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의 메시지인도 묻기도 전에 임작인은 곧바로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안치실 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아버지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사건의 경위를 급히 물었지만 임달생은 담담하게 어머니가 화상을 입고 세균 감염으로 돌아가셨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않도록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덮고 있는 흰 천을 열겠다고 고집했고 그렇게 본 어머니는 얼굴을 제외한 온몸이 부패하여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고향에 다녀온 것 뿐인데 어떻게 어머니가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사실 임달생이 가족들에게 돌아온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곽봉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친척에게 연락한 것 외에도
이월계와 함께 곽봉미를 불러내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곽봉미가 타이동에 도착했을 때 이월계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곽봉미에게 압박을 가하여 곽봉미에게 20만 대만 달러를 빌리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곽봉미가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고 임달생과 이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곽봉미는 당연히 이런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984년 12월 16일 오전 11시 타이동에 도착한 곽봉미는 임달생과 이월계와 함께 지내며 목욕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이월계는 곽봉미를 위해 뜨거운 물을 준비하면서 점점 분노가 커졌고 결국 그녀는 곽봉미의 시각장애를 이용해 끓는 물을 한 번씩 부어가며 곽봉미를 공격했습니다. 곽봉미는 눈이 멀어 방향을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었고 그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이월계에게 멈추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월계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곽봉미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월계는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렀고 곽봉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이동 병원에는 화상전담 병실이 없어서 곽봉미는 고흥저영 회군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재규모 화상을 입은 상태로 12월 21일 오후 폐혈증과 심부전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잔인한 행위에 대해 곽봉미의 친정 가족과 6명의 자녀들은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곽봉미의 사촌 오빠인 이영란은 변호사였고 그는 즉시 자료를 수집해 이월계를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임달생은 아내를 해친 범인인 이월계 편을 들며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큰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임달생은 법정에서 이월계가 곽봉미가 스스로 목욕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이월계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 곽봉미를 구하려 했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임달생의 장녀가 곽봉미가 평소에 목욕을 할 때는 항상 샤워를 했으며 욕조에서 목욕을 하는 습관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당시 욕조의 물 깊이가 25cm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떻게 전신의 90%가 넘도록 화상을 입을 수 있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인과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기에 1심에서는 이월계에게 상해치사죄로 7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단지 7년의 징역형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월계는 항소를 통해 전 대만에서 특별 사면을 받아 형량이 3년 9개월로 줄어들었고 절반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월계의 운과 임달생의 지원 덕분에 그녀는 1년 1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임달생은 그녀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고 이월계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가족을 배신한 아버지와 외 조부모의 사망 이후 다른 친척들의 멀어짐 속에서 6명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장례를 직접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장례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저축을 빼앗겼고 심지어는 땅에 묻을 관도 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화장용 나무관을 사용해 어머니를 간단히 장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해 어머니를 제대로 묻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임달생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다녔고 그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설령 그를 찾는다 해도 6명의 자녀를 부양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족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출소 후 이월계의 보복을 두려워한 자녀들은 모두 짐을 싸서 천무에 있는 성도 어린이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했던 임작형과 임작일 두 형제는 둘 다 타이베이의 고등학교와 공전에 합격했지만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면학과 취업이 보장된 교직 전공을 선택하여 화롄에 있는 어머니의 모교인 화롄 사범대에 진학했습니다. 그 당시 임달생은 두 아들과 연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타이동과 인접한 화롄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종종 아들들을 타이동으로 초대해 이월계와 함께 살던 집에서 며칠간 지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해친 범인과 같은 집에서 지내는 것에 대해 두 형제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다가 이월계가 방에 들어와 목숨을 앗아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공포 속에서 두 형제는 점차 아버지와 만나는 횟수를 줄여갔고 화롄 사범대에 다니는 동안 자신들의 과거와 마음속 상처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은 두 형제의 주소가 천무에 있다는 것을 보고 그곳이 타이베이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사는 동네라서 두 사람이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인 줄 알았던 겁니다. 동기들은 또 임작현을 보았을 때 그가 하루에 여러 번 욕실에 가서 씻는 걸 보고 그가 깨끗함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임작현은 샤워실에서 나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울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수영팀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눈물이 물속에 섞여 흐르기 때문이었고 자신도 그게 눈물인지 물인지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흐르는 눈물 속에서 그는 수많은 마음의 치유 서적들을 읽으며 위안을 얻었고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1988년 12월 신문 헤드라인에 형제들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다투고 어린 아들로 화풀이, 기차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건의 가해자는 바로 이월계였습니다. 이월계는 곽봉미를 해친 뒤 자신이 첫 번째 아내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도 임달생은 그녀에게 명확한 지위를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녀는 임달생과 여러 번 다퉜습니다. 12월 26일 밤 이월계는 술 2병을 마시고 취한 뒤 막 1살이 된 아들을 안고 타이동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고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에서 창문을 열고 아들을 기차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속이 후련해졌거나 술이 깼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후회가 된 그녀는 곧바로 루에 기차역에서 내려 경찰서로 가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기차 밖으로 던진 지 이미 2시간이 지났었습니다. 긴급 수색 끝에 새벽 2시쯤 구조대는 산속 터널 출구에서 아들이 풀숲에 막히며 경사면으로 떨어지지 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거의 4시간이 지났고 그 충격적인 사고와 12월의 차가운 겨울날씨 덕분에 아들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고 중도 지적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월계는 결국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자수를 했고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달생은 1991년 이월계의 바람대로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두 형제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교직을 얻어 타이베이에 정착했고 6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며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 상처를 깊이 묻어두고 더 이상 그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 17일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임작현은 아내와 딸과 함께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 휠체어에 앉아 몸이 굽은 한 노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노인은 옷이 거의 없어 한 장의 담요로 몸을 감싸고 있었고 온몸에는 새롭고 오래된 상처들이 있었으며 머리는 크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휠체어 주변의 바닥은 대소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배설물과 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제 막 4살이 된 딸은 너무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임작현은 급히 딸을 달랬고 의아해하는 아내와 함께 먼저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가 한눈에 알아본 것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아버지 임달생이었습니다. 임작현은 아내와 딸을 진정시킨 후 급히 전하에 동생 임작일과 구급차를 불러 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그들은 수많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행동에 불만이 많았지만 그는 항상 영웅처럼 커다란 그림자를 남기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그가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얼마나 여기서 오랫동안 있었던 건지 결국 모든 의문은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녀가 때린 겁니까? 응. 아버지는 모든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임달생의 머리에 난 찢어진 상처를 봉합했지만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아 중풍 증세도 나타나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임작현과 임작일은 아버지의 의료비를 모두 지불한 것뿐만 아니라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요양원도 그들이 직접 찾아서 아버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 실패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의무와 효도를 다하려 했지만 임달생은 그들의 선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좋은 건강 상태와 이월계와 함께하는 결심이 확고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요양원의 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빈 침대였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임달생은 며칠 전 짐을 싸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바친 노력에 대한 대가로 그가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난 것을 보고 두 형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행방을 추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도할 뿐 임달생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평온한 날들이 지나고 2004년 11월 13일 맑은 햇살이 비추는 토요일 아침 임작현은 학교의 개교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통의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갈라놓았고 그 깊숙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아내가 받았습니다. 아내는 분노한 얼굴로 전화를 끊으며 그것이 사기 전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벨이 다시 울리자 이번에는 임작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버지 임달생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아동병원 안치실에서 확인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그는 그것이 해산 bun국에서 온 전화인 것을 확인하고 급히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임작일은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임작현은 손을 내밀어 하얀 천을 열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자 했지만 장례업자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장례업자의 막음을 무시하고 하얀 천을 걷어냈고 그때서야 왜 장례업자가 그를 막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머리는 여러 군데 찢어진 상처로 가득했고 창백한 몸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사실 임달생과 결혼한 이월계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는 작은 며느리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1984년 임달생의 사업 실패 이후 두 사람은 생활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으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2004년 4월 이월계는 심지어 호텔에서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고 실패한 절도가 강도 사건으로 바뀌어 법원에 송치되었으며 2년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수감되지 않았고 체포되지 않아 도망죄로 지목되었습니다. 임달생은 이월계가 술을 마시고 남아있는 몇천 원의 저축마저 다 써버릴까 걱정하며 또다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월계는 원래 술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그날도 예외 없이 취했습니다. 알코올이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면서 그녀는 중도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먼저 담배 재떨이를 들고 임달생에게 던졌습니다. 이어서 전기밥솥을 집어들고 임달생의 머리를 몇 차례 세게 내리쳤습니다. 몸이 약한 임달생은 반격할 힘이 없었고 이월계는 전기밥솥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약술병을 들고 죽어버려라고 외치며 머리를 겨냥해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결국 임달생은 머리 부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기절할 정도로 맞고 나서야 이월계가 멈췄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이월계의 분노를 두려워했는지 아니면 뇌손상으로 인해 반응이 느렸는지 이월계가 결국 거실의 의자에서 잠들고 임달생이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었을 때야 겨우 집에서 내려가 공공전화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임달생이 병원에 이송됐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의사는 임달생의 머리에 다수의 외상뿐만 아니라 두개골 골절도 있고 뇌 내에서 혈액도 흐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과도한 출혈로 즉시 병원에 이송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엉망이었고 전기밥솥은 부서져 있었으며 계단에는 혈액 흔적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이월계는 여전히 의자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100ml당 0.77mg에 달했습니다. 온몸에 혈액이 묻은 이월계는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월계는 처음에는 임달생이 오래된 병에 시달리며 통풍 등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때리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깨고 나서 이 주장은 자신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는지 그 후에 말을 바꿔서 중도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를 끌어들여 이 외손자는 평소에 불효를 저지르고 다루기 힘들다라고 했지만 경찰 조사와 여러 차례 현장 재현을 통해 확실히 범인이 이월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월계는 술병을 들고 죽어버려라고 말하며 임달생을 때린 것은 부인했지만 전기밥솥으로 임달생을 때린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이월계는 다시 한번 처벌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원래 이월계에게 극형을 요구했으나 판사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지능 발달이 부족하고 학습과 적응 능력이 떨어지며 장기적인 음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정신적으로 쇠약하다고 판단해 감형했습니다. 결국 14년형이 선고되었고 출소 후에는 3년간 강제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물론 사회와 임달생의 가족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월계는 구치소에서 다음 재판을 기다리던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판결의 의미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두 가정을 파괴한 비극은 그 책임자이자 시작한 사람의 사망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임달생과 곽봉미의 6자녀는 어린 시절 내내 이월계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후 그늘을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2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같은 사람 손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참혹한 사건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남 임작현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적받았고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고까지 여겨졌습니다. 원래 임작현은 교장 후보로 선정되어 교육을 받은 뒤 학교에 배치되어 교장이 될 예정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교장 교육이 영향을 받았고 학교와 집에는 끊임없이 비방하는 편지가 쌓였습니다. 20년 만에 부모의 생명이 모두 같은 사람에게 빼앗겼고 이제는 사회에서 오해를 받고 그의 앞날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때 그는 후호교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지만 생각을 바꾸고 기자와 사회에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회의 동정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임작현은 2018년에 교직에서 은퇴한 후 새로운 회사의 이사장이 되었고 동시에 명전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대만 100대 창상가를 출판했으며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동생 임작일은 여러 법학 및 교육학 학위를 취득하고 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교육계에서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자신을 키워준 양육원에 기부하여 지지문 성도 재단의 이사가 되어 더 많은 약자들과 유기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자매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2025년에 드라마 우리는 6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사람들에게 임작현이 자신의 딸에게 말한 것처럼 살아있다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한 가정은 원래 가정에 의존할 필요 없이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고 나서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잠자리를 함께하는 남편이 아내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어떻게 그녀를 해칠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를 완벽한 남자로 불쌍한 암 환자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는 건강했고 아내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간호사 시몬은 바로 그런 남자를 만났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그녀의 약혼자 말콤이 그녀를 해치려고 한다고 알려주자 그녀는 경찰의 말을 믿지 않으며 남편이 매일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는 불쌍한 암 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실 말콤은 시몬을 만나기 전 아내를 해치고 20만 파운드, 하나로 약 3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두 번째 아내의 돈 20만 파운드 역시 훔쳤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본인이 완전히 믿고 있는 약혼자가 이미 그녀의 구명조끼를 망가뜨려 그녀에게 맞춤형 사고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콤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콤은 1959년 4월 18일 영국 서리주 길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의 셋째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런던 경찰청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던 경찰관이었고 어머니 역시 경찰로 일하다가 간호사로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콤은 보통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풍족한 삶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콤의 부모는 엄격한 훈육만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집안은 매우 엄격한 규칙을 정해놓았고 과장이 아니라 그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통제하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특히 말콤의 아버지는 경찰서를 다스리는 강경함을 그대로 집안에도 적용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칭찬은 꿈도 꾸어보지 못했고 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라는 꾸짖음만 쏟아졌습니다. 상상이나 될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 새 아이는 부모와 친해질 기회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부모는 절대적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감히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말콤의 아버지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집을 비워야만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화장실을 가기 위해 모든 경찰들을 내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콤의 아버지는 절대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과부장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취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또한 그는 자신의 이상한 버릇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압적인 환경 속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말콤이었습니다. 두 명의 형제자매와 비교했을 때 말콤은 부모에게 가장 사랑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두 형제자매는 부모의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말콤은 꾸짖음이나 무시만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은 말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학교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부족은 그를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콤은 어떻게 주목을 받았을까요? 말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은 방화였습니다. 말콤은 7살 때부터 불과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포착하여 불을 피우고 불을 질렀습니다. 결국 그는 불의 용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말콤은 방화하는 게 부족하다고 느껴졌는데 아픈 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착한 사람들을 무료로 벌어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말콤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사회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았고 사람들은 그가 아프다는 말을 듣기만 하면 동정심을 느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말콤은 점점 더 아픈 척하는 것에 중독되었고 병자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집안일을 시키면 그는 머리가 아파 일어설 수 없는 척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낼 때 그가 문제를 풀 수 없으면 쓰러지는 척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독서장애가 있다는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뇌암에 걸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충격을 받고 그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미 뛰어난 연기력을 더욱 갈고 닦기 위해서인지 말콤은 아마추어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여 가끔 연극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콤은 학교에 오래 다니지 않았습니다. 15살 때 말콤은 학교를 그만두고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 후 요양원에서 물건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장신구였지만 나중에는 보석, 반지, 현금까지 사라졌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도둑은 말콤이었습니다. 말콤은 아픈 척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것 외에도 어린 시절부터 훔치는 짓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엄격한 아버지는 말콤을 두둔했고 자신의 체면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말콤이 아버지에게 아빠 나 큰일 났어요 라고 전화하면 아버지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가 관계자들에게 사정을 하며 이를 무마시켰습니다. 덕분에 말콤은 결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콤은 심각한 쇼핑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훔친 물건을 모두 돈으로 바꾸고 가게에 가서 쓸모없는 물건들을 잔뜩 구매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골프를 치지 않지만 골프채를 서너 개나 샀습니다. 그는 항상 빚에 시달렸지만 마치 부자인 척 고급 브랜드를 돌아다니며 돈을 펑펑 썼습니다. 말콤은 많은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는 연기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병이 있는 척하며 여성들의 동정심을 얻고 그들의 감정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여러 여성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고 가스라이팅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조종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말콤은 17살 때 2살 어린 여자친구와 사귀게 됐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말콤의 직장 상사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뜻밖의 임신하게 되어 그녀는 부모님께 알려 아이를 낳고 결혼하려고 상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말콤은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낙태를 강요했고 결국 여자친구는 몰래 병원에서 아이를 지우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말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 헤어졌고 말콤은 그새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지만 이 연애 역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새 여자친구는 말콤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고의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은 사건을 자살로 판정하였습니다. 이후 말콤의 잔혹한 행각을 고려했을 때 여자친구의 결말은 말콤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말콤은 뉴질랜드, 호주, 중동을 거쳐 아랍에미리트 북부 아부다비에 정착하여 어린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말콤이 가는 곳마다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말콤이 담당했던 환자 중 6세 미만의 아이 3명이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말콤이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기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말콤은 해고되었고 그는 습관처럼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변함없이 친구들을 동원하여 말콤을 영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콤이 아이들에게 과량의 인슐린을 주사하여 비극을 일으켰다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말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무고한 아이들을 이용해 사람을 해치는 걸 연습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증거가 없어 아무도 그를 처벌하지 못했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희생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30대 중반의 말콤은 첫 번째 아내 클레어 모리스를 만났습니다. 클레어는 런던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말콤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클레어는 어릴 적 켄트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 말콤 같은 사기꾼을 만났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말콤은 클레어 앞에서 매우 신사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클레어를 웃게 만들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아 매우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클레어는 곧 사랑에 빠져 말콤과 번개 같은 속도로 약혼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스코틀랜드 아버딘에서 매우 화려한 스코틀랜드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말콤은 외딴 교회 지역에 정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순수한 둘만의 세상을 느끼고 싶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클레어와 그녀의 가족을 떼어놓으려는 의도였습니다. 클레어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말콤을 따라 새 집으로 이사를 갔고 아버딘에서 간호인을 구했습니다. 클레어는 말콤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말콤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콤의 경제적 어려움도 모르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말콤의 쇼핑 욕구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는 결국 집세와 생활비가 점점 많이 나가는 것을 알게 되어 그녀는 말콤에게 진지하게 말하며 더 이상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절약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말콤은 바로 클레어에게 매우 비싼 선물을 사주며 큰 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왜 나를 탓해? 그냥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선물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선물을 주는 것도 잘못이야? 이렇게 클레어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됐으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좌 잔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클레어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말콤이 모은 돈을 다 써버리게 할 수는 없어 그녀는 말콤과 따지게 됐는데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동시에 클레어는 자주 피곤함을 느꼈고 갑자기 잠에 들어 깨어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졸음이 그녀를 덮쳤고 가사일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클레어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려고 했지만 말콤은 그냥 흔한 감기일 뿐 며칠만 쉬면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너무 졸려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었고 말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졸음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집안의 경제 문제를 추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몇 달 동안 계속되어 결국 클레어는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거라고 고집했습니다. 이에 말콤은 당황했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클레어는 자신의 몸에 다이아 제팜과 테마 제팜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콤은 시간을 끌며 클레어인 척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12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994년 5월 27일 말콤은 평소처럼 클레어의 차에 약을 탔습니다. 자정이 되자 클레어는 깊이 잠이 들었고 말콤은 그 틈을 타 클레어를 차에 태워 외딴 시골길로 향했습니다. 트렁크에는 커다란 휘발유통이 실려 있었습니다. 길은 좁고 구분길이 높았습니다. 말콤의 조작으로 차는 급커브를 돌다가 도로에서 벗어나 커다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차는 거의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말콤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기어나왔고 클레어는 조수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콤은 그 길이 매우 외딴 곳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주변 마을 사람들이 도시로 가는 필수 도로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따라서 밤에도 차량 통행이 잦아 몇몇 차량이 멈춰서 말콤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말콤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고서야 도로에는 말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트렁크를 열고 차에 휘발유를 쏟은 다음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르고 지나가던 차들이 조수석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차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고 클레어는 불에 타 숨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말콤을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말콤은 단순한 사고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목격자가 말콤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을 때 말콤은 차에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차량이 불타는 동안 말콤이 매우 태연하게 있었으며 마치 차 안에 있는 아내의 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에는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습니다. 만약 차량이 정말로 통제불능 상태였다면 운전자가 차량을 다시 통제하려고 시도했을 때 반드시 자국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에는 아무런 이상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불이 크긴 했지만 클레어가 갇힐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클레어는 탈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탈출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막았었을까요? 게다가 소방대원의 경험에 따르면 이 정도의 사고로는 화재가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어떻게 불이 났을까요? 일련의 의문점들은 경찰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말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었고 모든 조사는 무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클레어의 장례식에서 말콤은 목에 보호대를 차고 휠체어에 앉아 슬픈 남편 역할을 연기하며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완벽하게 피해자를 연기하며 아무도 클레어가 살아있었을 때 12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클레어가 참변을 당한 후 말콤은 약 20만 파운드의 생명보험금을 손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가 보험금으로 가장 먼저 산 것은 요트였습니다. 요트를 사자마자 그의 목과 다리는 마법처럼 하룻밤 사이에 회복되었고 다른 여자들과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말콤은 새 레인지로버를 구입하여 다른 여자들을 데리고 고급 호텔에 가거나 요트에서 밤을 보내며 전국을 여행했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말콤이 새 여자친구를 데리고 전처 클레어의 무덤을 찾아가 아내가 없는 남편으로서 얼마나 비참한지 이야기하며 슬픔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극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고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는 것에서 쾌락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금은 말콤의 손에 의해 탕진되었고 그는 다시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 자기 지갑을 채워야 했습니다. 1996년 5월 37살의 말콤은 펠리시티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펠리시티는 뉴질랜드 출신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수입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말콤의 아내감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말콤은 다시 한번 신사인 척 연기했고 펠리시티는 그에게 반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부터 말콤은 펠리시티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펠리시티는 졸음, 기억력 감퇴, 피로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콤은 펠리시티가 병원에 가는 것을 막았고 곧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리시티의 건강이 나빠지면 말콤은 그녀를 해치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펠리시티가 임신한 것입니다. 펠리시티는 임신하게 되면 말콤이 기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말콤이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말콤은 매우 화를 내며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말콤이 화를 낸 진짜 이유가 그의 계획이 연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사랑이 작용했는지 말콤은 결국 아이를 해치는 짓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아내가 임신한 동안에도 말콤은 그녀에게 계속 약을 먹였습니다. 태아에게 해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펠리시티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진정제를 먹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마침내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펠리시티는 뉴질랜드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말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마침 출발 전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들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말콤은 이 사건으로 약 6만 8천 파운드,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말콤은 그 돈을 들고 뉴질랜드에 있는 펠리시티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새 집을 찾을 때까지 펠리시티 부모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펠리시티 부모님의 집도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번의 화재가 펠리시티를 해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다행히 펠리시티의 아버지는 불이 커지기 전에 깨어나 이웃들과 함께 불을 껐습니다. 펠리시티는 순진하게도 말콤과 공동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각자 돈을 조금씩 모아 집을 사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말콤은 한 푼도 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펠리시티가 계좌에 넣은 돈을 빼내어 탕진했습니다. 만약 집을 사려고 한다면 그의 사기는 들통날 것이어서 말콤에게는 펠리시티를 처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말콤은 펠리시티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핸들이 이상해, 고장난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말콤은 핸들을 잡고 급격하게 돌렸고 차는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위험한 순간 펠리시티는 핸들을 잡고 도로 옆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는 핸들이 매우 잘 작동되어 아주 의아해했습니다. 말콤은 당황해하며 차가 실제로 고장난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슴을 두드리며 심장마비가 온 것처럼 연기하며 가슴이 아파 힘들어 라고 말했습니다. 펠리시티는 말콤을 믿고 곧바로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 말콤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분노하게 된 말콤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오후 날씨가 좋은데 온 가족이 숲으로 소풍을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펠리시티는 별다른 의견 없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펠리시티가 동의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말콤이 계속해서 펠리시티에게 약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펠리시티는 졸려서 제대로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1999년 2월의 어느 날 오후 말콤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아들을 데리고 잠시 산책하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펠리시티는 조수석에 앉아 졸음을 참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말콤이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펠리시티는 조수석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말콤이 출발하기 전에 트렁크에 커다란 휘발유통을 실어 놓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말콤은 휘발유를 차에 붓고 펠리시티를 해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펠리시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펠리시티의 아버지가 말콤이 펠리시티의 이름으로 많은 보험에 가입했고 펠리시티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으며 자신과 아들의 스코틀랜드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했지만 펠리시티에게는 티켓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펠리시티에게 사고가 날까봐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펠리시티는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상태여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전화를 받자 아버지가 말콤의 말을 절대 믿지 말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다급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펠리시티는 아버지의 심각한 목소리에 완전히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콤에게 소리쳐 빨리 집에 가야 돼. 아버지가 날 찾으셔. 라고 말을 했고 말콤은 자신의 계획이 들킨 것 같아 펠리시티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빠르게 혼자 스코틀랜드로 도망쳤습니다. 펠리시티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나는 너에게 좋은 삶을 주었고 아들을 주었지. 너는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어야 해. 였습니다. 펠리시티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남자가 어떻게 처음 만난 순간부터 자신을 ATM 기계로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당시 펠리시티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말콤을 뉴질랜드로 인도하여 재판에 넘기거나 그의 여권을 압수하여 뉴질랜드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펠리시티와 경찰은 모두 말콤을 유죄 판결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말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펠리시티는 아이의 양육권을 놓고 그와 싸워야 했습니다. 둘 중 선택을 해야 했던 펠리시티는 자신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 말콤의 여권을 압수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2000년 말콤은 허둥지둥 영국으로 도망쳤습니다. 2년 후 그는 윌리스라는 여성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말콤은 돈을 빌려 갚지 않았고 달콤한 말로 윌리스에게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을 자신에게 물려주도록 속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말콤은 더 좋은 ATM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41살의 독립적이고 부유한 여성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스코틀랜드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콤은 곧 시몬이 이전의 희생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벽한 남자 행세는 시몬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콤은 병에 걸린 척 연기를 하며 시몬의 동정심을 얻고 그 동정심을 이용하여 그녀를 차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콤은 즉시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어버리고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는 것처럼 연기하며 불쌍한 모습으로 시몬에게 다가갔습니다. 얼마 후 말콤은 시몬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전처와 공식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지만 시몬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강인하면서도 불쌍해 보이는 말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콤은 두 번째 아내 펠리시티에게서 훔친 돈으로 시몬에게 6,000파운드, 약 1,056만원짜리 결혼 반지를 사주었습니다. 시몬이 사랑에 빠지게 되자 말콤은 시몬을 설득하며 유언장을 변경하게 하여 시몬은 자신의 재산 30만 파운드, 하나로 약 5억 2천만 원을 모두 말콤에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어떤 범죄자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말콤이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 동안 경찰은 이미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펠리시티의 도움이 컸습니다. 말콤이 도망친 후 펠리시티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조각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자신의 건강 문제를 신고했고 경찰은 펠리시티의 머리카락을 검사하여 예상대로 그녀가 오랫동안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스코틀랜드 경찰에 연락하려고 했지만 말콤이 약을 먹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경고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도 펠리시티의 언니가 영국으로 출장가 가정폭력 관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마침 영국 경찰도 그 자리에 있어 양측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펠리시티의 언니는 말콤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여 경찰은 설득되었습니다. 그때 말콤은 이미 시몬과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시몬의 구명조끼를 고장냈고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면 어떤 식으로든 물에 빠지는 사고를 내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말콤이 사람을 해치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어 증거가 없었지만 여전히 말콤을 방문하여 우리가 너를 주시하고 있다 라는 뉘앙스를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말콤은 겁을 먹게 되어 사람을 해치는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영국 경찰은 말콤의 첫 번째 아내 클레어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증거보관실에서 작은 간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1994년 클레어가 부검을 받았을 때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독성학 검사 결과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조직에는 진정제 테마제팜이 검출되었습니다. 당시 현장 사진을 함께 분석한 결과 경찰은 모든 의문점을 풀 수 있었습니다. 도로에 브레이크 자국이 없는 이유는 차량이 통제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콤은 저속으로 의도적으로 나무에 부딪혔고 약을 먹은 클레어는 당연히 일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차량 화재는 말콤이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말콤이 바로 클레어를 해친 범인이었습니다. 신중한 검토 끝에 경찰은 간호사 시몬에게 연락하여 수집한 증거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시몬은 충격을 받았고 무의식적으로 아니 잘못 확인한 걸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을 떠올리며 점차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말콤은 시몬에게 유언장을 바꾸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결혼을 약속하면서도 결혼 날짜는 왜 확정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은 말콤이 시몬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콤은 처음부터 시몬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2009년 2월 말콤은 첫 번째 아내 클레어를 해친 혐의와 두 번째 아내 펠리시티를 해치려고 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별다른 반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만함에 가득 찬 말콤은 수년간 너무나 많은 증거를 남겼고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목격자 증언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클레어가 참변을 당한 날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며 차 사고를 목격하여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말콤은 매번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고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클레어가 숨진 것으로 확인되고 의료진이 말콤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했을 때 그의 맥박과 동공은 정상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진짜 사고를 당했든 사람을 해치는 걸 계획했든 사람들은 긴장하거나 어느 정도의 흥분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말콤은 매우 평온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였고 그의 삶은 거짓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불쌍한 여성들을 해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부를 축적했습니다. 2011년 7월 5일 53세의 말콤은 유죄 판결을 받고 30년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내, 극도로 슬퍼하는 남편,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비극입니다. 2006년 4월 7일 미국 텍사스주 휴이트에서 31살의 초등학교 선생님 캐리 베이커가 자택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2층에서 두 눈을 감고 입술이 짙은 보라색으로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남자는 캐리의 남편 매트였는데 그는 아내를 꼭 껴안고 손을 놓지 않아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그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캐리가 어떻게 숨지게 되었느냐 물었지만 매트는 슬픔에 빠져 너무 심하게 울어 완전한 문장을 내뱉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은 우선 그들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침대 옆에 있는 탁자에서 개봉된 수면제 병과 와인병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해. 그냥 푹 자고 싶어. 용서해줘. 딸들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내 부모님에게도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리고 내 남편 너무 사랑하고 미안해. 내가 몇 주 전에 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지금 난 그냥 캐시디를 안고 싶어. 그녀가 너무 필요해. 정말 다시 보고 싶어. 미안해. 사랑해.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캐리가 작성한 거였습니다. 경찰이 유서처럼 보이는 쪽지를 그녀의 남편에게 건네주자 남편은 다시 통곡하기 시작했고 그의 진술로 사람들은 이들 가족이 겪었던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서에 언급된 캐시디는 매튜 부부의 둘째 딸인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후 1년 동안 그들은 아이를 데리고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했었는데 결국 아주 위험한 개두술을 받은 후 아이의 상태가 마침내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좋은 상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가 거의 2주가 되던 어느 날에 아이는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로 딸을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두는 그 아이가 너무 연약하여 또 한 번의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 치료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고 결국 숨지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좋아진 듯한 모습은 사실 세상을 떠나게 될 징조였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로서 캐리는 슬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 그녀가 귀여운 딸을 낳았는데도 말입니다. 캐리는 딸의 기일인 매년 3월에 항상 우울증에 빠지곤 했습니다. 수년이 지나 딸의 소지품이 변색되었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슬퍼하였습니다. 캐리가 사고를 당한 날은 둘째 딸이 기일이 지난 지 2주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 매트는 사건 당일에 본인과 딸들이 캐리를 아무리 즐겁게 하려도 그녀가 기뻐하지 않아 저녁 식사 이후 매트는 비디오를 빌려 가족들과 함께 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캐리가 코미디 비디오를 보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두 아이와 함께 비디오를 빌려 집으로 돌아갔을 때 2층에서 숨지게 된 아내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캐리는 항상 수면제를 복용하는 습관이 있었고 또 침대 옆에 열려진 와인병이 있어 매트는 아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돼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911, do you have an emergency? Yes, I think my wife just committed suicide. Tell me exactly what happened. My wife is laying in the bed, and her lips are blue, hands are cold, and there's a note that says "I'm sorry." Basically, She conscious? no, she's not. breathing? No, she's not breathing at all. No pulse or anything.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을 살펴본 후 상황이 매트가 진술한 것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인은 우울증 병력이 있었고 외상도 없어
경찰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캐리가 자결한 것으로 결론 내고 그녀를 가족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녀의 남편 매트는 마을에서 꽤 유명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에 많은 교인들이 그에게 꽃과 카드를 보내 위로하였습니다. 매트는 지역 교회 목사의 주선을 거부하고 본인이 직접 아내의 장례식을 올렸습니다. 캐리의 장례식에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언론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금세기 가장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로 불렀습니다. 캐리는 매트의 첫사랑인데 두 사람은 20대에 만나 사귄 지 한 달 만에 약혼식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11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서로 행복함과 슬픔을 같이 해왔는데 캐리가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되자 다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서 매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한다는 단어를 읽게 되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감동을 받아 전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우울증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금을 설립하여 우울증 환자가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지지하기 위해 전부 기부를 했습니다. 물론 감동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캐리의 이모는 그녀의 어머니 린다를 찾아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평소 추리소설을 즐겨보는 그녀는 몇 가지의 의문점을 린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캐리의 유서는 인쇄된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캐리는 항상 자신의 손글씨에 자부심이 있었으며 또 딸들과 학생들에게 글씨 쓰는 걸 많이 연습하라고 격려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째서 유서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출력한 걸까요? 유서 내용뿐만 아니라 서명까지 인쇄했다는 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캐리는 딸을 잃은 슬픔에서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였고 캐리는 두 딸을 매우 잘 돌보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갖는 걸 보고 싶다고 여러 번 언급했으며 또 할머니가 되는 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미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된 딸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두 딸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캐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날에 그녀는 새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캐리는 사촌 동생에게 전화하여 면접관이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 같다며 새 직장에 입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결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뭐하러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을까요? 그리고 매트는 캐리를 발견했을 때 그녀가 알몸으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캐리는 남편과 딸이 곧 집으로 돌아올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딸들에게 본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캐리의 이모는 몇 달 전부터 매트가 다른 여성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혹시 그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었을까요? 이모의 말에 캐리의 어머니 린다 둘리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며 이모에게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린다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추후에 발생한 일에 그녀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린다가 여동생과 대화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후 마침 큰 외손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린다는 아이가 엄마를 잃은 지 얼마 안 돼 슬퍼할까봐 아침 일찍 사위의 집으로 가 생일 파티를 열어 아이를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본인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는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가득하여 활기찼으며 또 한 금발머리의 젊은 여성이 안주인처럼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의 사진과 옷들은 전부 치워져 있었고 냉장고에 붙은 스티커마저 딸이 아닌 금발 여성과 한 어린 소녀의 사진으로 바꿔져 있었습니다. 매트와 두 아이들이 그 방에 없었다면 린다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잘못 들어간 줄 알았을 겁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지 며칠 안 됐는데 사위는 새 여자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실망하게 된 린다는 사위의 집을 떠났는데 또 하나의 발견은 그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딸의 가정 형편은 매우 좋지 않아 린다와 남편은 항상 딸들에게 지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이의 핸드폰 요금도 린다와 남편이 가족 결합으로 하여 그들이 지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핸드폰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처음 린다는 매트가 아내를 그리워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딸의 휴대폰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통화된 번호는 사위 것이었습니다.
매번 10분에서 수십 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때로는 수십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벽에도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분명 사위는 딸의 소지품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린다는 혹시나 해서 딸의 전화를 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손녀의 생일 파티에서 여주인 행세를 한 그 여자였습니다. 이에 린다는 사위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고 싶었지만 매트는 온갖 핑계를 대며 바빠서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다고 느껴진 린다는 여동생과 조카딸 2명을 집으로 불러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카들은 캐리와 함께 자라 세 사람은 친자매 같았습니다. 4명의 여성은 모두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져 캐리가 세상을 떠나게 된 진짜 이유를 확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복잡했습니다. 매트가 장례식에서 연기한 후 마을 사람들은 그가 아내를 사랑하는 좋은 남편으로 생각했고 그들은 매트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한편으로는 기금에 돈과 물건들을 기부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선 무언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들은 캐리의 친한 친구들을 찾아가 캐리가 생전에 했었던 일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캐리는 매트가 얘기한 것처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행복해 보였던 부부는 사실 항상 정서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캐리는 고등학생 때 어리고 무지한 탓에 같은 학교의 남자아이와 연애를 하다가 결국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아기는 몇 달 후에 유산되었고 온 가족은 추후 그 일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부 캐리가 잊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추후 캐리는 매트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국 결혼까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혼 전에 캐리는 어머니에게 매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결혼 전 남녀 관계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나의 과거를 고백해야 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머니 린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딸을 위로하며 만약 그 사람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너의 과거도 전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긴 사람은 매트였는데 그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마을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추행 대상에는 교회의 여성 신도와 고등학생 등이 있었는데 매트가 그녀들을 강제로 껴안고 키스하고 심지어 강제로 관계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캐리는 남편에게 화를 냈었는데 매트는 항상 캐리가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녀가 더 악독하다고 반박하였고 그 논쟁의 시간이 길어지자 캐리의 심리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에 뭐라고 할 수 없었으며 때로는 남편의 입장에서 매트가 희롱했다고 비난한 여성들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녀들이 매트를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문제는 둘째 딸을 이룬 후 가장 심해졌습니다. 매트는 아내가 유산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것이라며 그녀에 대한 처벌을 아이가 받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매트는 이 사건을 이유로 계속 아내에게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는 매년 딸의 기일이 될 때마다 아내에게 일주일 동안 물만 마시고 금식하게 하여 속죄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캐리가 아이가 숨진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우울증이 치료되지 못하고 갈수록 심해지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캐리의 정신과 의사는 이 모든 걸 문서화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가족들의 요청에 경찰서로가 증언했는데 경찰은 여전히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장기간의 정신적 고문으로 상대방이 자결하게 만들었다는 건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내 여자의 투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밝히는 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녀들은 우선 연구소의 전문가들에게 연락하여 캐리의 침대 옆에서 발견한 수면제를 보내 약의 성분을 분석하여 치명적인 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요청하였습니다. 검증 결과 그 약은 알코올의 영향을 받게 되더라도 200정이라는 많은 양을 먹어야 사람을 숨지게 할 수 있어 그 약으로는 자결에 성공할 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최소 4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와인과 수면제를 조합하는 수단은 결국 하루만 졸리게 할 뿐이었고 심한 두통만 유발할 뿐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보고에 따르면 현장에는 30알 용량의 알약 한 병만 발견됐고 그 안에는 2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트는 그날 밤 DVD를 빌리러 나갔다고 했어서 린다는 비디오 가게로 연락하여 매트의 소비 기록을 입수하여
그가 카드를 긁은 시간이 경찰에 신고한 시간과 불과 15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매트의 말에 따르면 그가 집을 떠났을 때 그의 아내는 살아 있었고 그가 돌아왔을 때 아내가 숨진 것입니다. 그건 매트가 집을 떠나자마자 아내가 바로 약을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땐 길어봤자 3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캐리는 어떻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든 복용량이든 전혀 상관없이 캐리의 자결은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추후 4명의 여성은 경찰에게 사건 현장 사진을 요청하여 은퇴한 법의학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사진을 확대하여 캐리의 팔과 어깨에 붉은 반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건 숨진 이후 2시간이 지난 후에만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매트가 제공한 시간은 가짜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점은 신체의 한쪽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건 매트가 얘기한 것처럼 그녀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워 있었거나 엎드려 있는 자세처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돈을 들여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매트와 사귀는 금발 여성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금발 여성의 이름은 바네사 불스이며 그녀는 2 딸을 둔 갓 이혼한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이유는 남편이 친자 확인을 하여 딸들이 그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였습니다. 불스는 원래 딸들이 하모니움을 배우기 위해 아이들과 교회에 갔는데 매트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얼마 안 돼 2 사람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불스는 심지어 캐리가 집에 없을 때 매트의 집에 여러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캐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 2 사람은 더욱 대담해져 약혼 반지까지 구매하러 같이 다녔습니다. 더욱 뻔뻔한 건 2 사람이 반지를 구매하는 데 드는 돈은 캐리의 명의로 설립된 재단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2 사람은 당시 디트로이트 인근의 주택을 자주 살펴봤었는데 자금을 챙겨 탈출할 계획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4명의 여성은 취득한 증거를 들고 다시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매트를 고의상해로 기소하려고 했지만 결국 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녀들이 취득한 증거가 전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어서 자결했다는 기존의 결론을 뒤집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캐리의 가족들은 더욱 분노하게 되어 형사소송을 할 수 없으면 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캐리의 2 딸 이름으로 매트에게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40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매트가 아내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지만 불수의 소비가 너무 심했고 또 당시 매트는 그 돈을 전혀 감당할 수 없어 캐리의 가족이 기소한 소송에 승소하게 되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녀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린다와 다른 가족들은 돈 때문에 민사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피고로서 매트는 더 이상 캐리의 부검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녀들은 캐리의 부검을 통하여 사실을 밝히려고 했고 결국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캐리가 매장된 지 1년이 넘어 매장 전 1년의 방부 처리를 했지만 체액 검사를 하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 전문가는 남아있는 그녀의 근육 조직을 검사하여 강력한 수면제와 다량의 동물용 마취제 성분을 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물은 캐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약물의 성분과 전혀 다른 약들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증거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경찰마저 태도를 바꿔 캐리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매트의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물증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컴퓨터의 검색 기록을 복원하여 그가 사건 발생하기 1달여 전부터 온라인에서 여러 차례 치명적인 약물 과다 복용, 치명적인 음주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또 스웨덴의 한 회사에 연락하여 농장의 망아지를 고통 없이 숨지게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다량의 마취제와 근육 이완제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결국 신용카드 결제에 문제가 생겨 구입할 수 없게 되었었죠. 경찰 조사에서 매트는 사건 당일 저녁에 아내를 발견한 뒤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도 허점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똑같은 크기의 마네킹을 두고 그가 진술한 것처럼 911 교환원과 대화를 나누며 인형의 옷을 입히고 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범행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은 불수의 배신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미 매트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는 매트가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2 사람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캐리 사건이 매트가 저지른 범죄인 것으로 밝혀지자 그녀는 본인을 위해 매트를 배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녀는 부정증인이 되어 기소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증인할 수 있다고 했고 검찰은 결국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불쓰는 법정에서 배심원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캐리는 매트가 떠나기 전에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매트는 두 딸을 이웃집에 가서 놀고 있으라고 한 뒤 아내를 2층으로 불러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이참에 즐기자고 했습니다. 도중 매트는 캐리에게 레드와인을 한 잔 주며 기분 전환도 하고 긴장도 풀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와인에는 강력한 수면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마취제가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한 모금을 마신 캐리는 맛이 너무 쓰다고 거부했는데 남편의 설득과 억지로 술을 전부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트는 수갑으로 의식을 잃은 아내를 침대 옆에 묶은 후 유서를 입력한 후 출력하였습니다. 매트는 캐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장을 위조하여 그녀가 완전히 숨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캐리는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트는 캐리가 약을 거의 다 뱉어내 본인의 계획이 실패하게 될까봐 잔인하게 그녀의 얼굴에 베개를 두고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캐리의 생존 본능이 너무 강하여 두 손이 수갑에 채워진 채 몸부림을 치다가 침대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악독한 매트는 아내를 침대 옆으로 몰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이불로 입과 코를 막았습니다. 아내가 곧 숨지기 직전에 매트는 그녀의 귀에 대고 둘째 딸이 보고 싶다며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캐리가 완전히 움직이지 않게 되자 매트는 그녀의 구토물이 묻은 옷을 벗기고 침대 시트와 이불을 새로 갈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이웃의 집으로 찾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비디오를 빌리러 갔고 추후 집으로 돌아간 매트는 연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에 매트는 불수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한 짓을 자랑하며 세부 사항까지 그녀에게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치 보상을 바라는 듯 불수에게 그녀를 드디어 없애버렸어. 이제 우리 마음껏 같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가 아내를 숨지게 한 수단이 이미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아내를 해친 동기까지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욱 역겨워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캐리는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둘째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건 전부 매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밤에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하여 그가 아이를 돌볼 차례가 되면 딸의 경보 시스템을 껐습니다. 사고 당일 그는 딸의 심장박동과 호흡을 모니터링하는 경보기를 껐을 뿐만 아니라 딸의 목숨을 유지하는 장치도 꺼버렸습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 이유든 그는 본인의 딸을 숨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경찰과 의사들의 신문에 이 사실을 숨겼으며 사실 응급실 의사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어 보고서에 아이가 산소 부족으로 숨쉬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매트가 고의로 그랬다는 걸 입증할 수 없어 아이의 사건은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트는 무슨 이유인지 보고서를 버리지 않았고 캐리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매트는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아내 때문이라고 폭언을 하고 이를 핑계로 아내를 감정적으로 통제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내의 죄책감을 이용한 것입니다. 캐리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화가 났을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매트와 이혼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선교사인 매트가 어떤 짓을 했는지 폭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매트는 상황이 긴급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아내의 기분을 안정시키면서 또 딸들이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이혼은 안 된다며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수와 함께 어떻게 하면 그녀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지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브레이크를 파손하거나 캐리의 의식을 잃게 하여 그녀를 목매달아 숨진 거로 위장하거나 캐리를 호숫가로 유인하여 밀어내려고 하려는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했지만 결국 실행하기 가장 편리하고 빠른 수면제와 마취제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매트는 그녀의 자결을 사람들이 더욱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딸의 기일이 지난 후 바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습니다. He said that she took sleeping pills every night, so maybe he could make it look like she overdosed on sleeping pills. He talked initially about maybe putting something in a milkshake
Okay. Did he talk about any other ideas he had? He talked about making it look like she'd hung herself. He talked about tampering with the brakes of her car. He had talked about maybe doing a drive-by shooting. 매트의 악행에 배심원단은 물론이고 그가 고용한 변호사도 불수의 자백을 듣게 된 후 더 이상 그에 대해 변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도 그런 역겨운 일들은 한 번만 들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피고석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은 각자 테이블의 반대편에 앉았고 그들은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매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사에게 그런 미움을 받는 경우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매트는 당연히 고의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결국 65년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이후 린다는 두 손녀의 양육권 문제로 매트의 부모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의 조부모는 지난 5년 동안 캐리 가족이 아이들을 면회하는 걸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두 아이에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돈과 부동산 때문에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거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양육권 관련의 재판인 줄 알았는데 추후 재판 도중에 갑자기 5명의 증인이 나타나 매트의 부모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은 매트의 부모가 교회의 명의로 위탁보호소를 운영했는데 정부로부터 보육비를 지원받았지만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았으며 더욱 터무니없는 건 매트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괴롭히기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탁보호센터는 10년 가까이 운영되어 수십 명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어느덧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됐는데 그들은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어 분노를 참지 못해 캐리 딸들의 양육권 소송이 진행되는 법정으로 찾아와 부부의 악행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렇게 린다 부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매트의 부모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